2025년 9월 1일 새벽 4시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동시에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이 무려 70년간 준비해온 완벽한 양동작전이었죠. 미국을 두 개의 전선으로 분산시켜서 동아시아 전체를 한 번에 장악하려는 거대한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모든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현무5 미사일, 사거리 800km에 마하 10, 지하 100m까지 관통한다고 발표됐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마하 15의 극초음 속에 지하 200m까지 뚫고 8,000km까지 날아가며 심지어 하나의 미사일에서 7개의 탄두가 분리되는 괴물이었다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속였던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심지어 우리 국민들도 진짜 성능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무5가 단 10분 만에 중국이 70년간 공들여 세운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두 개의 전선, 하나의 계략. 하지만 결국 승부를 가른 건 한국의 숨겨진 카드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워커 군사전략 분석가로서 20여 년간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첫째 날에 목격한 광경은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치밀하고 위험했어요. 새벽 4시 베이징 시간으로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에서 작전명 청룡이 발령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만 해협을 건너는 대규모 상륙 작전이었죠. 하지만 제가 위성 데이터와 신호 정보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것은 진짜 목표를 숨기기 위한 양동작전이었어요. 중국의 진짜 의도는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침공이라는 강력한 자극으로 워싱턴의 모든 관심을 남중국해로 끌어당기는 동안 베이징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바로 한반도 전선의 활성화였습니다. 오전 6시경 중국의 가오펀 10호 위성이 고도 300km 상공에서 한반도 전 지역에 대한 정밀 스캔을 시작했어요. 이는 단순한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시설, 지휘부, 통신망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면적인 감시 체계였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국군 제73집단군이 단둥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기동을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만 작전을 위한 병력 재배치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북한 접경 지역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이들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타이완 해협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산둥함이 대만 동부 해상으로 접근했어요. 동시에 공군의 제니10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타이베이의 총통부는 즉각 비상경계령을 발동했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데프콘2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곳이었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나오는 신호들이었어요. 김정은 정권은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석유 공급이 중단된 지 6개월째였고 식량 배급 체계도 마비 상태였죠. 더욱 심각한 건 군부 내에서 쿠데타 조짐이 감지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어요. 북한이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예측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전략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대만 침공으로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북한의 남침을 유도해 한반도에서 제2차 전선을 개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저녁 8시 베이징의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재하는 비상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동부전구 사령관들이었어요. 회의 내용은 극비였지만 제가 수집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중국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분산시키고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균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북한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움직일 예정이었어요. 첫째 날이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만 침공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뒤바꿀 거대한 전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9월 2일 새벽 저는
평양에서 송신되는 암호화 통신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북한은 이미 체제 붕괴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석유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유엔 제재 준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베이징이 평양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북한의 석유 비축량이 정상 수준의 2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평양 시내의 전력 공급도 하루 평균 4시간으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도 예외가 아니었죠. 제가 위성 열화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양 핵심 지역의 야간 조명이 작년 대비 70% 감소했어요. 더욱 치명적이었던 건 식량 배급 체계의 완전한 마비였습니다. 공식 배급량이 1인당 하루 200g으로 줄어들었고 실제 배급은 그마저도 불규칙했어요. 함경북도와 양강도에서는 아예 배급이 중단된 지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평양 외곽 지역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공개 활동에서 그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한 모습이 포착되었고 보행 상태도 불안정했어요. 제가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당뇨 합병증과 심혈관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개월간 공개 일정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였죠. 군부 내부의 동요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있었어요. 특히 제9군단과 제11군단에서 장성급 인사들의 비공식 모임이 빈번해졌습니다. 제가 신호 정보를 통해 파악한 바로는 이들은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9월 2일 오후 평양 대성산에서 긴급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김정은과 핵심 측근들이었는데 회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제가 확인한 정황으로는 체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김여정의 역할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녀가 군사 관련 업무에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함께 권력 구조의 변화를 시사하는 징후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김여정이 사실상의 섭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핵무기 프로그램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률이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술진들의 이탈도 증가하고 있었어요. 더욱 심각한 건 핵무기 관리 체계의 이완이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일부 핵시설에서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내부 개혁은 체제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었고 중국에 대한 굴복은 정권의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길이었어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대외적 모험주의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건 북한의 절망적 선택이 중국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베이징은 북한의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자신들의 대만 전략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평양의 남침은 더 이상 북한만의 결정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계산된 수순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9월 2일 밤 평양에서 마지막 전력이 꺼질 때쯤 저는 확신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들의 다음 행동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점을요. 9월 다섯째 날 새벽 4시 30분 저는 용산 국방부 지하작전실에서 긴급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북한군의 첫 번째 포탄이 연평도 해상에 떨어진 순간이었어요. 코크라산 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170mm 자주포 사단이 일제히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바로는 총 240발의 포탄이 연평도 전 지역에 투하되었어요.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화력이었습니다. 동시에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도 북한 해군의 공기부양정 3척이 기습 기동을 시작했어요. 서해 함대 사령부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적 함정은 총 11척이었습니다. 이들은 명백히 서해 5도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의도를 보였어요. 오전 5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철원 일대에서 북한군 제4군단 소속 천마호 전차 대대가 비무장지대 북방 한계선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위성 정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소 60대 이상의 주력 전차가 동원되었어요. 고성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군 제2군단의 기갑 여단이 금강산 일대에서 남하하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신형 곡사포와 다연장 로켓을 대거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전면 공세를 위한 준비 태세였어요. 오전 6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이 참석했어요. 회의 시간은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삼축 체계 가동 명령이 하달되었죠. 한국군의 대응은 신속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이 동시에 활성화되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무 시리즈 미사일 발사대 12기가 즉각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천궁 방공 미사일 포대들도 수도권 전 지역에서 가동을 시작했어요. 공군의 대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산과 군산 기지에서 F-35어 스텔스 전투기 8기가 긴급 이륙했어요. 동시에 수원 기지의 KF-21 보람의 편대도 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관제탑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북한 기갑부대에 대한 정밀 타격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해군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제2함대 소속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순신함이 서해 5도 해역으로 긴급 출동했어요. 동시에 손원 1급 잠수함 이종무함도 동해상에서 북한 잠수함 추적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오전 8시경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이 직접 전시 상황 선포를 발표한 것이죠. 제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긴급 방송을 분석한 결과 이는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워싱턴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이중 개입 시뮬레이션을 긴급 요청한 것이죠. 이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의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펜타곤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미군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의 남침이 연동되는 시나리오 말이에요. 문제는 미군의 전력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긴급 대기 명령을 받았어요. 동시에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제7함대도 비상 출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력의 일부는 대만 해협으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민대상 긴급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동시에 예비군 동원령과 을지 경계령이 발동되었습니다. 제가 이날 하루 종일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전면전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공세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의 대만 작전과 정확히 연동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서울이 두 번째 전장이 되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9월 6째 날 오전 저는 베이징 중남해에서 진행된 비밀 군사회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정한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해진 순간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소모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어요. 제가 중국 군부 내부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북한을 소비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계획은 정교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대만 침공으로 미국의 주요 전력을 남중국해로 끌어당기고 두 번째 단계에서 북한의 남침을 유도해 한반도의 제2차 전선을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최대한 분산시키려 했어요. 제가 주목한 건 중국의 시간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체제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침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9월 첫째 주로 정확히 맞춰 놓았습니다. 베이징의 계산으로는 북한군이 최소 2주일간은 한국군과 미군을 붙들어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봤어요. 하지만 중국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준비 상태였죠.
제가 국방부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한국군은 이미 작년부터 북중 연동 시나리오에 대비한 특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9월 여섯째 날 오후 2시 평양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정은이 인민무력부 작전 회의에서 전면 남침 명령을 공식 하달한 것이죠. 제가 북한 내부 통신을 분석한 결과 이는 중국의 예상보다 사흘이나 빠른 결정이었어요. 북한군의 움직임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4군단과 제7군단이 동시에 비무장지대 돌파를 시도했고 서부전선에서는 장사정포 연대들이 수도권을 향한 집중 포격을 개시했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한 포격 강도는 분당 300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더욱 신속했어요. 오후 3시 한국군 연합사령부에서 작전명 번개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북중 연동 상황에 특화된 대응 계획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작전은 1년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정보 우위였어요. 국정원과 군정보본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대북 감시망이 북한군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양의 지하 벙커에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까지 일부 청취하고 있었어요. 공군의 대응도 놀라웠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들이 북한 영공을 침투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감행했어요. 제가 확인한 타격 목표는 총 17곳이었습니다. 평양순환공항, 원산해군기지, 신의주 보급기지 등이 동시에 공격받았어요. 육군의 반격도 즉각 이어졌습니다. 현무투시 탄도미사일 12발이 북한군 포병 진지를 향해 발사되었고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었어요. 제가 피해 평가를 분석한 결과 북한군 장사정포의 30%가 첫 번째 반격에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베이징이 예상한 북한군의 지속 능력은 최소 2주일이었는데 실제로는 하루 만에 주요 전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이죠. 제가 중국군 동부전구 통신을 모니터링한 결과 그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혼란을 보이고 있었어요. 오후 6시 워싱턴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우선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는 대만보다 서울을 먼저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제가 펜타곤 내부 문서를 확인한 바로는 이 결정은 한국군의 예상외 선전과 중국의 양동작전을 간파한 결과였습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도 즉각 시작되었어요. 괌의 B-52편대가 한반도로 향했고 일본 요코스카의 제7함대도 동해로 진출했습니다. 동시에 오키나와의 F-22 전투기 편대도 한국 공역 지원 임무에 투입되었어요. 저녁 9시 베이징에서 긴급 정치국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표정이 심각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어요. 제가 중국 내부 정보를 종합한 결과 그들의 양동작전이 예상과 달리 전개되면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계산한 공포는 현실이 되었지만 그들이 예상한 결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의 소모는 예상보다 빨랐고 한국의 대응은 예상보다 강력했으며 미국의 우선순위도 그들의 계산과 반대였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양동작전이 오히려 중국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한 것이죠. 9월 여섯째 날 밤 11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국방부 지하 5층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극비 작전실에서 봉인이 해제되는 장면이었어요. 그곳에서 공개된 건 현무5의 진짜 사양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군사 분석 업무를 해오면서도 이렇게 속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사거리 800km의 중거리 미사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2배가 넘는 성능을 숨기고 있었던 한국의 최종 전략 무기였습니다. 현무5의 실제 사양은 충격적이었어요. 공개된 최대 탄두 중량 8톤도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15톤의 초중량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 사거리 300km는 8톤 탄두 기준이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중량으로도 1000km까지 타격 가능했어요. 경량화하면 8000km까지 확장되는 대륙간 사거리였습니다. 마하 10 이상이라던 최고 속도도 실제로는 마하 15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5곳의 목표물을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술진들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공개 사양은 의도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 발표된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고체 연료 기반의 즉시 발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준비 시간이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개발팀 책임자와 면담한 결과 이 기술은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독자적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오전 0시 30분 청와대에서 최고위급 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어요. 참석자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현무5 개발팀 책임자였습니다. 회의는 30분간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작전명 전흑이 승인되었어요. 전흑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의 정치군사 지휘체계를 일시에 제거해서 전체 체제를 사이버 심정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제가 작전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현무5의 진짜 성능을 활용한 완전한 신경계 마비 전략이었습니다. 공개 사양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실제 성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었어요. 타격 목표는 7곳으로 확정되었어요. 첫째는 김정은의 주요 지휘소인 평양 대성산 벙커, 둘째는 묘향산 군사통제소, 셋째는 원산 핵통제소, 넷째는 김여정의 비밀 벙커, 다섯째는 해주 대피소, 여섯째는 강계 백업 지휘소, 일곱째는 해산 비상통제소였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 7곳이 북한 권력 구조의 핵심 축이자 모든 백업 시설까지 포함한 완전한 타격 목표였어요. 오전 1시 전국 5곳의 현무5 발사기지에서 동시 발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동, 원주, 홍천, 영월, 정선의 지하 발사장에서 각각 한 발씩 총 5발의 현무5가 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모든 시설이 완벽한 은밀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발사 시퀀스의 정교함이었어요. 5발의 미사일에서 분리되는 35개의 탄두가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7곳의 주요 목표와 28곳의 백업 시설에 동시 도달하도록 발사 시점과 비행 경로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탄도학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실제 사거리 8,000km에서도 오차 범위는 0.5초 미만이었어요. 공개 사양으로는 상상도 못할 정확도였습니다. 오전 2시 합참의장으로부터 최종 발사 승인이 하달되었습니다. 전국의 레이더망과 방공시설들이 일제히 가동되었고 공군의 모든 전투기가 비상 대기 상태에 들어갔어요. 이는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완벽한 방어 태세였습니다. 오전 3시 현무5의 진짜 기술적 특성에 대한 최종 브리핑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는 일반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어떤 방공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초음속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공개 발표의 10분의 1인 골프공 크기에 불과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다탄두 분리 기술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단일 탄두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미사일에서 5개의 독립적인 탄두가 분리되어 각각 다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어요. 이는 공개 사양으로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었고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완전히 대응 불가능했습니다. 오전 4시경 북한의 동향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평양 일대에서 비상경계령이 발령되었고 주요 인사들이 지하 벙커로 대피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제가 신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그들도 한국군의 특별한 준비 상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현무5는 북한의 어떤 대응책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 우위의 무기였어요. 지하 100m 벙커든 이동식 지휘소든 그 어떤 은신처도 이 미사일 앞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오전 4시 30분 저는 한국이 이미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공개 사양을 3배 이상 뛰어넘는 현무5의 실제 성능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의 패권 도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짜 모습을 드러낸 순간 지역 전체의 게임 룰이 바뀐 것이죠. 9월 6째 날 오전 4시 정각 저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전국 5곳의 지하 발사장에서 동시에 현무5가 발사되는 장면이었어요. 안동 발사장에서 첫 번째 현무5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함께 마하 10의 속도로 가속하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포착되었어요. 제가 발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결과 목표는 평양 대성산 지하 김정은 지휘소였습니다. 이어서 원주, 홍천, 영월, 정선에서도 연쇄적으로 발사가 이어졌어요. 총 5발의 현무5가 정확히 4초 간격으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제가 궤도 계산을 확인한 바로는 모든 미사일이 13분 후 동시에 목표물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각 미사일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의 주요 거점인 대성산 벙커, 두 번째는 묘향산 군사통제소, 세 번째는 원산 핵통제센터, 네 번째는 김여정의 비밀지휘소, 다섯 번째는 해주 대피 시설. 진짜 목표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각 미사일에서 분리되는 7개의 독립, 탄두가 주요 시설 외에도 28곳의 백업 시설까지 동시에 타격할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정보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는 북한 권력의 핵심, 신경망과 모든 백업 체계까지 완전히 소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오전 4시 5분 북한의 레이더망에서 첫 번째 탐지 신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현무5의 스텔스 성능 때문에 정확한 식별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북한군 통신을 모니터링한 결과 그들은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무5의 비행 경로는 완벽했습니다. 동해상을 거쳐 함경북도로 진입한 후 각각 다른 루트로 목표물에 접근했어요. 제가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S-300과 KN-6 방공 미사일들이 몇 차례 요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전 4시 10분 현무5들이 최종 접근 단계에 들어갔어요. 각 미사일에서 7개의 다탄두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총 35개의 독립탄두가 나뉘어져 정밀 타격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순간부터 어떤 요격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오전 4시 10분 첫 번째 충격파가 대성산을 강타했습니다. 지하 150m에 위치한 김정은의 주요 지휘소가 완전히 기화되었어요. 제가 지진 관측소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진도 5.8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텅스텐 마이너스 레늄 합금 관통자와 5000도의 열압력 폭발이 결합되어 지하 200m까지 완전히 관통했어요. 같은 시각 묘향산 군사통제소에서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북한군 전체의 작전 통제를 담당하는 이곳이 지하 200m까지 완전히 기화되었습니다. 제가 위성 열화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물 구조는 물론 주변 안반층까지 분자 단위로 분해된 상태였어요. 동시에 강계와 해산의 백업 시설들도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북한의 모든 대한 지휘 체계가 완전히 소거되었습니다. 원산 핵통제센터의 파괴는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발사 승인과 통제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 완전히 소거되었어요. 제가 방사능 측정 데이터를 확인한 바로는 다행히 핵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의 비밀 지휘소도 동시에 타격받았어요. 평양 외곽 지하 70m에 은밀히 건설된 이 시설은 김정은 유사시 백업 지휘소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정보 분석 결과 김여정은 타격 당시 그곳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해주 대피소의 파괴로 북한의 마지막 비상 계획도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최고 위층의 최종 피난처였는데 지하 100m까지 관통한 현무5 앞에서는 무의미했어요. 제가 충격파 분석을 한 결과 시설 전체가 완전히 매몰된 상태였습니다. 오전 4시 15분 북한 전역에서 통신이 두절되기 시작했어요. 평양의 조선중앙방송도 송출이 중단되었고 군 통신망도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제가 신호 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북한 전체가 말 그대로 침묵 상태에 빠졌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핵무기 통제 체계의 완전한 소거였습니다. 핵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지휘소가 동시에 파괴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어요. 제가 핵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이는 물리적 무력화를 넘어선 시스템적 제거였습니다. 화학무기 통제 시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인, VX 등 대량살 상무기의 사용 승인과 발사 명령을 담당하는 모든 지휘 체계가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북한이 보유한 그 어떤 전략 무기도 더 이상 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오전 4시 10분 저는 전문가로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북한의 뇌와 신경계는
물론 모든 백업 시스템까지 동시에 소거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김정은 체제의 물리적 기반과 대안 체계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가 복구 불가능한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현무5의 진짜 위력은 공개 사양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단 5발의 미사일에서 분리된 35개의 탄두로 적국의 전체 지휘 체계와 모든 백업 시설까지 동시에 무력화시킨 것은 인류 전쟁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하 200m까지 관통하는 절대적 파괴력과 마 15의 극초음속 앞에서 북한의 모든 방어시설이 무의미해진 순간이었습니다. 9월 6째 날 오전 5시 워싱턴 DC의 펜타곤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내부 통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주재한 긴급 안보회의에서 나온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이 무너지면 인도태평양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는 미국의 기존 전략에서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현무5의 충격적인 실제 성과가 워싱턴의 계산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이 단 10분 만에 북한의 전체 지휘, 체계와 모든 백업 시설까지 동시에 소거시킨 것은 미군조차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CIA 분석 보고서를 확인한 바로는 현무5의 실제 성능이 미국의 최신 ICBM도 능가한다고 평가되었어요. 특히 7개 다탄두 분리 기술과 지하 200m 관통력은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오전 6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전격적인 전력 재배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대만 해협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항모전단 로널드 레이거노가 동해로 항로를 변경했어요. 제가 항행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이는 30분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B-52 폭격기 6대가 한반도로 긴급 출동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B-1B 랜서 편대도 대기 상태에서 실전 배치로 전환되었어요. 제가 비행 계획을 확인한 바로는 이들의 목적지는 모두 한국이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의 제7함대도 전면 재편되었어요. 이지스 구축함 3척과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2척이 동해상으로 급파되었습니다. 제가 해군 작전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는 대만 방어에서 한반도 지원으로의 완전한 우선순위 변경이었어요.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가 벌어졌습니다.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한국 공역 지원 임무로 재배정되었어요. 동시에 F-35 라이트닝 편대도 오산 기지로의 전진 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고위층의 인식 변화였어요. 제가 국무부와 백악관 간 통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현무5가 핵무기를 넘어선 절대 무기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공개 사양만으로도 게임 체인저였는데 실제 성능은 기존의 모든 전략, 무기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된 것이죠. 특히 마하 15의 극초음속과 35개 동시 타격 능력은 미국도 예상치 못한 혁신이었어요. 오전 7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결과 한반도 최우선 정책이 공식 채택되었어요. 이 결정의 배경에는 현실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군 내부 평가서를 검토한 바로는 대만보다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된 것이었어요. 특히 현무5라는 혁신적 무기 체계를 보유한 한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의 양동작전도 미국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어요. 베이징이 북한을 소모품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면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을 통해 중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는 매우 영리한 계산이었어요. 오전 8시 펜타곤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작전명은 퍼시픽 피벗이었어요. 이는 대만 중심에서 한반도 중심으로의 전략 축 이동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작전 개요를 확인한 결과 미군 전력의 60%가 한반도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미 공군의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도 처음으로 실전 배치가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시험 단계인 최신 무기였는데 한반도 상황의 중요성 때문에
조기 투입이 논의된 것이죠. 제가 공군 내부 문서를 확인한 바로는 이례적인 결정이었어요. 해병대의 오키나와 부대도 한국 지원 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륙 강습함 아메리카급 두 척이 동해상으로 이동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부대 이동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는 대만 상륙작전에서 한반도 지원작전으로의 완전한 임무 변경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핵전력의 재배치였어요. 태평양 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 3척이 한국 근해로 급파되었습니다. 이들은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탑재한 최종 억제 전력이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규모의 핵전력 집중은 냉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9시 미국 국방위원회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어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울이 무너지면 인도태평양 전체가 무너진다. 둘째, 현무5는 전쟁 억제력의 새로운 기준이다. 제가 성명서를 분석한 결과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역사적 전환점이었어요. 이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진짜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했다는 것을요. 공개 사양을 3배 이상 뛰어넘는 현무5라는 절대 무기 덕분에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은 물론 그 어떤 강대국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것입니다. 대만보다 서울이 먼저라는 미국의 선택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체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9월 7째 날 새벽 저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조용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평양에서 더 이상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오전 6시 조선중앙방송의 송출이 완전히 중단된 지 20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북한 전역의 통신망을 스캔한 결과 평양뿐만 아니라 함흥, 청진, 신의주는 물론 모든 백업 통신 시설까지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어요. 이는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니라 체제 자체의 복구 불가능한 소거를 의미했습니다. 김정은의 생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였어요. 제가 대성산 지역의 방사능 및 열화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하 200m까지 완전히 기화된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현무5의 텅스텐레늄 합금 관통자와 5000도 열압력 폭발이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그 깊이에서는 그 어떤 생명체도 원자 단위로 분해되었을 것이었어요.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북한군의 완전한 마비 상태였습니다. 군단급 부대들이 명령체계 부재로 각계 격파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DMZ 일대의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북한군 부대들이 개별적으로 백기를 개항하거나 후퇴하는 모습이 속속 포착되었습니다. 오전 9시 베이징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긴급 소집되면서 시진핑 주석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제가 중국 내부 통신을 분석한 바로는 그들의 양동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중국군 동부정부의 대만 작전도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카드가 하루 만에 소거되면서 미군의 전력 분산 효과가 사라진 것이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민해방군 해군이 대만 해협에서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애초 계획했던 상륙작전이 무의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양쪽 전선에서의 기술적 승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의 침공 기도를 좌절시켰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군의 북상 조짐이었습니다. 오전 11시경부터 제3기 가벼단과 제7기동군단이 DMZ 북방으로의 전진을 시작했어요. 제가 부대 이동 상황을 추적한 결과 이는 점령이 아닌 안정화 작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어요. 중국의 대응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배치된 제73집단군이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제가 위성 정찰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중국군이 단둥과 지반 일대에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북상을 사실상 용인하는 태도였어요. 오후 2시 평양 시내에 한국군 선발대가 진입했습니다. 제가 현장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적대적이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체제가 완전히 사라진 충격 때문이었죠. 가장 상징적이었던 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한국군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 태극기를 개양한 것이죠. 분단 70년 만에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깃발 아래 놓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통일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적대 세력이 소거되면서 한반도가 하나의 전선이 된 것이었어요.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응도 신속했습니다. 오후 6시 유엔 안보리에서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긴급 결의안이 채택되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도 기권에 그쳤습니다. 제가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무5의 압도적 성과 앞에서 그들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어요. 저녁 8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별 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평화적 통합과 안정적 관리였어요. 북한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체제 붕괴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출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국제법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이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였어요. 밤 10시 저는 이틀간의 격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5발의 현무5가 바꾼 건 단순히 북한 체제만이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조가 완전히 재편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패권 확장 시도는 좌절되었고 미국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얻었으며 북한의 위협은 영구히 제거되었어요. 그리고 한반도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하나의 전선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무5라는 절대 무기 앞에서 모든 기존 질서가 무너졌어요. 단 하루 만에 70년 분단 체제가 종료되고 새로운 한반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통일도 흡수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하나됨이었어요. 공개 사양을 3배 이상 뛰어넘는 성능으로 한반도가 하나의 전선이 된 순간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미래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9은 실패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카 코르피넨입니다. 핀란드군 포병 대령으로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말은 2017년 K9 자주포 도입 반년 후 제가 국방부 보고서에 썼던 첫 문장입니다.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한국의 K9 자주포. 수십 개국이 앞다투어 도입하고 전문가들이 격찬하는 그 무기를 저는 실패작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K9은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K9 때문에 우리 포병부대가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K9은 너무 빨랐어요. 사격을 마치고 순식간에 다음 진지로 이동해버리는데 우리 병사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48대의 K9이 각자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복잡성이었어요. 자동장전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 GPS 연동 시스템. 이 모든 게 고장이라도 나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은 매일 밤 K9과 씨름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탄약 보급이 따라오지 못했거든요. K9이 아무리 빨라도 탄약이 없으면 쓸모없는 쇳덩어리일 뿐이었어요. 병사들은 43kg짜리 포탄을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 나르며 절망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K9을 도입했나요? 한 부사관이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왜 도입했을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K9 도입을 적극 추진한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지난 6년간 우리 군의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K9이야말로 핀란드 포병의 미래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K9을 실패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K9이 아닙니다. K9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그러나 제가 도입을 거부했던 어떤 장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장비의 이름은 K10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겸손함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죠. K9 자주포는 정말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하고 40km 밖의 표적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거든요.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사격 준비 시간도 정확히 30초 이내로 단축되었죠. 병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냈다고 해야겠군요.
K9과 함께 제안되었던 K10 자동 탄약 보급 차량 도입을 제가 반대했거든요. 당시 저는 동계작전 전문가로 통했는데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는 복잡한 자동화 장비보다 검증된 인력 중심의 보급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궤도 차량은 우리 지형에 맞지 않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핀란드에서 정밀한 자동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어요.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발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K9만 48대를 도입했습니다. K10 없이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기존의 5톤 트럭과 병력들로 탄약을 보급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실사격 훈련 때의 일이었어요. K9는 정말 빨랐습니다. 목표 좌표를 입력하면 즉시 포구가 방향을 맞추고 자동장 전장치가 작동하며 순식간에 6발을 연속으로 쏴냈죠. 그리고 대포병 사격을 피해 새로운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하지만 새 진지에서 두 번째 사격을 준비할 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K9는 이미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탄약을 실은 트럭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거든요. 무거운 눈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트럭에서 포진지까지는 병사들이 직접 43kg짜리 포탄을 날라야 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 속에서 헐떡이며 포탄을 나르는 병사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21세기 최첨단 자주포가 20세기 방식의 탄약 보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사들도 익숙해지고 절차도 개선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훈련을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K9의 뛰어난 기동력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어요. 빠르게 진지를 바꿀수록 탄약 보급의 공백이 더 길어졌거든요. 그 무렵 국방부에서 작전 효율성 검토 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써야 했어요. K9 자체의 성능은 기대 이상이지만 전체적인 작전 효율성은 기존 시스템과 별 차이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해야 했죠.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K9을 운용하고 있을까요? 정말 K10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운용 사례, 터키와 폴란드의 경험담, 그리고 K10의 성능에 관한 기술 자료들을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 실수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포병 장교가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의 이야기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전에서 체계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11월 라플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K9 자주포의 첫 번째 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5도, 눈이 허벅지까지 쌓인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훈련 시나리오는 간단했습니다. 적 기갑부대의 집결지를 타격한 후 대포병 사격을 피해 신속히 진지를 변환하는 것이었죠. K9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였어요. 새벽 6시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K9은 정말 완벽했어요. 목표 좌표 입력과 동시에 포탑이 회전하고 포구가 정확한 각도로 조준되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가 부드럽게 작동하며 첫 번째 포탄을 장전했죠. 사격 준비 완료. 포반장의 외침과 함께 첫 발이 나갔습니다. 둥 하는 거대한 포성이 설원에 울려 퍼졌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분당 6발의 연사 능력을 과시하듯 K9은 순식간에 18발을 목표 지역에 퍼부었습니다. 참관하던 고위 장교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대단하군. 이 정도 화력이면 적 기갑부대 한 개 중대는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겠어.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K9 도입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대포병 사격 경보가 울렸고 K9 부대는 즉시 진지 변환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현대 포병 전술의 핵심입니다. 쏘고 튀어라. 슛 앤 스쿠트. K9들은 정말 빨랐어요. 사격 종료 후 불과 2분 만에 포신을 이동 자세로 바꾸고 궤도를 돌렸습니다. 눈 덮인 험한 지형도 문제없이 뚫고 나가며
5km 떨어진 새로운 진지로 향했죠. 속도는 시속 40km. 기존의 견인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동력이었습니다. 새 진지에 도착한 K9들은 다시 한번 완벽함을 보여주었어요. 도착과 동시에 레벨링 장치가 작동해 차체를 수평으로 맞추고 포탑이 다음 목표를 향해 회전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적의 포병 진지였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탄약은 언제 오나? K9 포반장이 무전으로 물었어요. 아직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상황이. 탄약 보급 담당자의 답변이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K9이 새 진지에 도착한 지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하지만 탄약을 실은 5톤 트럭은 아직 이전 진지에서 눈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차체가 눈에 빠져서 좀처럼 속도를 낼 수 없었거든요. 트럭이 이 속도로는 3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보급대장의 보고였어요. 30분이라고요? 실전이라면 이미 우리 포병 진지는 적에게 발각되어 공격받았을 겁니다. K9의 빠른 기동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요? 탄약이 없으면 그냥 비싼 쇳덩이일 뿐이잖아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도착했지만 이제는 탄약을 K9까지 운반하는 일이 남았어요. 43kg짜리 포탄을 병사들이 직접 날라야 했거든요. 조심해.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 병사들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포탄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포탄을, 다른 한 명이 장약을 들고 K9까지 가는 거리는 불과 50m였지만 그 50m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한 병사가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포탄은 무사했지만 그 병사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거운 포탄을 들고 미끄러운 눈길을 걸으면서 무릎을 다쳤거든요. 의무병을 불러라.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친 병사를 치료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K9들은 완벽하게 사격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탄약 보급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벌써 45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참관하던 장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감탄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스러운 시선들만 오가고 있었어요. 대령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전 참모부장인 라리 헤이키넨 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K9의 뛰어난 성능은 분명했지만 전체적인 작전 효율성은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기존 시스템보다도 못했다고 해야겠네요. 기존의 견인포는 느리긴 했지만 적어도 탄약 보급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K9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보급 체계와 동조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더 심각할 겁니다. 한소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적은 우리가 탄약 보급하는 동안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무기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아무리 뛰어난 K9이라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급 체계가 따라주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말입니다. 훈련은 결국 계획보다 2시간이나 늦게 끝났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장교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K10이 정말 필요한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2017년 12월 초 헬싱키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K9 운용 결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작전 참모국장인 사카리 마티카이넨 준장을 비롯해 포병 전문가들과 장비 도입 담당자들이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지난 2달간의 훈련 결과를 솔직하게 보고해야 했거든요. 좋은 소식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티카이넨 준장이 먼저 말했어요. 코르피넨 대령, K9 자주포의 전투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K9의 기본 성능 지표들이었죠. K9 자주포 자체의 성능은 기대 이상입니다. 사정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의 연사 능력 30초 이내 초탄 발사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작전 수행 능력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K9의 뛰어난 기동력과 현재 탄약 보급 체계 간의 속도 차이가 심각한 작전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비 담당관인 유하 라우리넨 중령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백인가요? 평균 35분입니다. 저는 훈련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K9이 새로운 진지에 도착하고 나서 실제 사격이 가능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는 기존 견인포보다도 긴 시간이에요. 마티카이는 준장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럼 K9의 장점이 상쇄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K9이 빠르게 진지를 변환할수록 탄약 보급의 공백이 더 길어지거든요. 실전에서는 이 시간 동안 우리 포병 진지가 완전히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몇 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마티카이넨 준장이 입을 열었어요. 이게 실전이라면 15분 동안 포병 진지는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는 셈이군요.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15분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우리 위치를 탐지하고 공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장비 도입 팀장인 마르쿠 바이사넨 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하면 제 판단 실수를 인정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군은 K9과 K10을 패키지로 운용합니다. 우리는 K9만 도입했고요. K10? 라우리는 중령이 되물었어요. 그게 뭡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K10에 대한 기술 사양과 운용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K10은 K9 전용 자동 탄약 보급 차량입니다. K9과 같은 차체를 사용해서 동일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 로봇팔을 통해 분당 12발의 자동 보급이 가능해요. 바이사는 소령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분당 12발이라고요? 우리 병사들은 분당 2발 나르기도 힘들어하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K10은 K9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궤도 차량이니까 눈이나 진흙 같은 악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마티카이넨 준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그럼 왜 처음에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답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당시에는 우리 환경에 복잡한 자동화 장비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특히 혹독한 겨울 조건에서는 검증된 인력 보급 방식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티카이넨 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K9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K10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K9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어요. 라우리넨 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K10 도입에는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한화에 문의한 결과 최소 18개월은 필요하고 대당 가격은 약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는 미리 조사해둔 정보를 말했어요. 바이사넨 소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안 됩니다. 저는 강하게 말했어요. 현재 상태로는 K9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운용을 중단하고 K10 도입을 추진하는 게 낫겠습니다. 마티카이넨 준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실망과 고민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다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임시방편으로는 탄약 사전 배치나 보급 절차 개선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K10 도입뿐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K10 없이는 K9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제 초기 판단이 전체 사업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마티카이넨 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코르피넨 대령,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K10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했거든요. 제가 반대했던 그 장비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했어요.
한국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초기 제안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당시에는 대충 훑어보고 넘겼던 자료들이었죠. 지금 보니 제가 얼마나 성급하게 판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K10 탄약보급 장갑차. 정식 명칭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장갑차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K9과 동일한 차체를 사용하고 같은 엔진을 탑재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보급 능력이었습니다.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고 자동화된 로봇팔을 통해 분당 12발씩 K9에 보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병사들이 분당 겨우 2발 나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하지만 당시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이었죠. 제안서에는 정밀한 센서들과 컴퓨터 제어 시스템, 유압 작동 장치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핀란드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환경에서 이런 정밀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까?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검증된 인력 보급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근시안적인 판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의 신뢰성만 생각했을 뿐 전체적인 시스템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방위사업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K10의 실제 운용 현황과 성능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대한 자료 패키지가 도착했어요. 한국군의 K10 운용 매뉴얼, 훈련 영상, 그리고 다른 수출국들의 운용 보고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한국군의 훈련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K9과 K10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K9이 사격을 마치고 이동하면 K10도 함께 따라가서 새로운 진지에서 즉시 탄약을 보급했어요. 놀라운 것은 보급 속도였습니다. K10의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포탄과 장약을 K9에 전달하는 모습은 거의 예술 같았어요. 단 3분 만에 K9이 다시 사격을 재개했습니다. 우리가 35분 걸리는 일을 3분 만에 해낸 거예요. 터키군의 운용 보고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터키는 K9을 T-155FIRTINA라는 이름으로 라이선스 생산하면서 K10도 함께 도입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K10 도입 이후 포병 부대의 지속 사격 능력이 300% 향상되었으며 진지 노출 시간이 80% 단축되었다. 80% 단축이라고요? 이는 생존성이 5배 증가했다는 의미였어요. 현대전에서 생존성은 곧 전투력이거든요. 폴란드의 사례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K9과 K10을 2대1 비율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연간 훈련 시간이 이전보다 40% 단축되었다고 보고했어요. 병사들의 부상률도 현저히 감소했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포탄을 직접 나르지 않아도 되니까 병사들이 덜 지치고 부상 위험도 줄어든 거였어요. 게다가 자동화된 보급 덕분에 사격 절차도 간소화되어 실수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혹한 지역에서의 운용 데이터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의 보고서에는 K10이 영하 25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특수 제작된 유압유와 내한 처리된 전자 부품 덕분에 극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의 가장 큰 우려였던 추위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북유럽 환경을 고려해서 특별히 개발한 한랭지 사양이 있었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반대했던 이유들이 모두 근거 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내린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K10 없이 K9을 도입한 것은 마치 엔진만 사고 바퀴를 사지 않은 것과 같았어요. 겉보기에는 완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을 때가 온 거예요. 이튿날 아침 저는 마티카이넨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장님, K10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가겠다고요? 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와야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준장은 잠깐 생각하더니 승인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방산협력국장인 일카 네발라이넨 소령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K10의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2018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도 제법 춥다고 들었는데 핀란드에 비하면 따뜻한 편이었어요. 일카 네발라이넨 소령과 함께 온 이번 출장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K10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고 핀란드 환경에서의 운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었죠. 한화디펜스 본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국제사업부의 김재호 부장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하며 상세한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춘천 종합시험장에서 K10의 실제 작동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오늘은 기술 브리핑을 받으시죠. 기술 브리핑은 정말 상세했습니다. K10의 모든 구성 요소, 작동 원리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데이터까지 빠짐없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북유럽 사양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노르웨이 수출을 준비하면서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사양을 개발했습니다. 기술팀장의 설명이었어요. 유압유는 특수 합성유를 사용하고 모든 전자부품에는 내한 처리를 했습니다. 네발라이넨 소령이 질문했어요. 습도 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핀란드는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가 60도 이상 날 때도 있거든요. 밀폐형 전자함과 자동 제습 장치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3년간 운용한 결과 단 한 번의 저온 관련 고장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으로 가는 길에 김 부장이 설명했어요. 오늘 보실 시연은 실제 작전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K9이 사격 후 진지를 이동하고 K10이 따라가서 재보급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죠. 춘천 종합시험장에 도착하니 이미 K9 2대와 K10 1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겉모습만 봐도 K10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K9과 똑같은 차체에 포탑 대신 거대한 탄약고와 로봇팔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한국군 시연팀의 김상철 소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진지 점령 후 즉시 사격하는 상황입니다. K9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는 건 K10도 똑같은 속도로 따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궤도 차량이라 눈이나 진흙 같은 장애물도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진지에 도착한 K9들이 사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K10도 바로 옆에 자리 잡으며 로봇팔을 전개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곤충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어요. K9이 6발을 연속으로 쏘는 동안 K10의 승무원은 이미 재보급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진지 변환 시작. 김소령의 명령과 함께 K9들이 이동을 시작했어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K9과 K10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진지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 진지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쇼가 시작되었어요. K10의 로봇팔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첫 번째 포탄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밀한 센서가 포탄의 위치를 파악하고 유압 실린더가 부드럽게 작동했어요. 로봇팔이 포탄을 K9의 장전구로 전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43kg짜리 포탄을 마치 깃털처럼 다루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다른 팔이 장약도 함께 전달했어요. 시간을 재어봤습니다. 포탄 하나 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5초였어요. 분당 12발이라는 카탈로그 사양이 정확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K9이 재장전을 완료하고 다시 사격을 시작하는데 도착한 지 불과 3분 만이었거든요. 우리가 35분 걸리는 일을 3분 만에 해낸 거예요. 네발라이넨 소령이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이 정도면 우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는데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로봇팔을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거죠. 물론 자동 모드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실제로 수동 모드 시연도 보여주었어요. 조작수가 조이스틱을 이용해 로봇팔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분당 8발 정도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병사들보다는 4배 빠른 속도였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내구성 테스트 결과를 봤습니다. K12 각종 극한 환경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상세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영하 28도에서 3시간 연속 작동 테스트, 습도, 90% 환경에서의 정밀도 테스트, 진동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까지 모든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신뢰성 데이터였어요. 한국군이 3년간 운용한 결과 K10의 가동률이 96%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K9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왜 K10이 K9보다 신뢰성이 높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K10은 사격하지 않으니까 포신이나 포미 등의 마모가 없거든요. 게다가 정밀한 센서 덕분에 오작동으로 인한 고장도 거의 없어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장비가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역설이었어요. 오후에는 야간 작전 시연도 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정확한 보급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 정도면 24시간 언제든 작전이 가능한 거였죠. 하루 종일의 시연을 마치고 나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K10은 단순히 편의 장비가 아니라 K9의 전투력을 완성하는 핵심 구성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네발라이넨 소령이 말했어요. 이제 본국을 설득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 정도 데이터면 누구라도 납득할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거든요. 제 성급한 판단 때문에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한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싱키의 동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완벽한 보고서를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저는 50여 페이지 분량의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K10 없이 K9은 반쪽이라고 정했어요. 제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K10 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했어요. 첫 번째는 현재 K9 운용의 문제점 분석, 두 번째는 K10의 기술적 특징과 성능, 세 번째는 한국 현지에서 확인한 실제 운용 데이터, 마지막은 핀란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와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데이터의 객관성이었어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로 설득해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도 첨부했고 노르웨이와 터키의 운용 사례도 상세하게 포함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한 포인트는 3가지였어요. 첫째, 작전 효율성의 극적인 향상. 둘째, 병력 안전성의 현저한 개선. 셋째, 장기적 운영 비용의 절감 효과였습니다. 특히 비용 분석 부분에는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K10의 도입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절약과 훈련 시간 단축으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을 제시했어요. 게다가 병사들의 부상률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약까지 고려하면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네발라이넨 소령에게 먼저 검토를 부탁했어요. 그는 꼼꼼히 읽어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K10의 필요성을 인정할 거예요. 특히 비용 효과 분석이 정말 설득력 있네요. 2018년 2월 첫째 주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참모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티카이넨 준장을 비롯해 기획예산처의 타이노 위르카넨 재정분석관, 그리고 포병학교의 교육관들이었어요.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한국 출장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K10 탄약보급 장갑차는 K9 자주포의 성능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한 필수 구성품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K9 도입 후 작전 효율성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 그리고 그 원인이 탄약 보급 체계의 한계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탄약 보급 시간은 평균 35분입니다. 반면 K10을 사용할 경우 3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1000% 이상의 효율성 향상을 의미해요. 위르카넨 재정분석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1000%요? 그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네, 한국 현지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입니다. 저는 시연 영상을 재생했어요.
실제로 K12, K9에 탄약을 보급하는 전 과정이 3분 이내에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보던 참석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포탄을 옮기는 모습, 그리고 K9이 즉시 사격을 재개하는 장면이 강렬한 인상을 주었거든요. 마티카이넨 준장이 질문했습니다. 신뢰성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장비일수록 고장 위험이 크지 않나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군 3년간 운용 결과 K10의 가동률은 96%입니다. 이는 K9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정밀한 센서와 자동 진단 시스템 덕분에 예방 정비가 가능하거든요. 위르카넨 분석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비용 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K10 한 대 도입 비용이 3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연간 운영비 절감 효과가 4억 원 이상이에요. 병력 투입 감소, 훈련 시간 단축, 부상률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입니다. 그럼 투자 회수 기간이 6년 정도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작전 효과까지 고려하면 훨씬 빠른 회수가 가능해요. K9의 실제 전투력이 10배 이상 향상되거든요. 포병학교의 요한 린드만 교육관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어요. 병사들이 새로운 장비에 적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한국군 교관의 말로는 2주일 정도면 기본 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K10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기존 방식보다 쉽다고 합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참석자들은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고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분히 준비했던 덕분에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었어요. 가장 회의적이었던 위르카넨 분석관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정도 효과라면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 볼 만하겠군요. 회의 막바지에 마티카이넨 준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코르피넨 대령, 만약 K10 도입이 승인된다면 언제까지 전력화가 가능하겠습니까? 한화와 협의한 결과 계약 체결 후 18개월이면 첫 번째 배치가 가능합니다. 전부대 전력화에는 3년 정도 필요해요. 그럼 2021년에는 완전한 K9-K10 체계 운용이 가능하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포병의 전투력이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향상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린드만 교육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비싼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발표를 들어보니 정말 필수적인 장비네요.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위르카넨 분석관도 예상외로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음 주 예산위원회에서 이 건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투자 효과라면 충분히 설득력 있어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의 성과를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겠죠? 맞아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실제 승인을 받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반응을 보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보고서 하나가 정말로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K10을 반대했을 때의 근거 없는 우려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었고 대신 명확한 데이터와 실증 사례들이 그 자리를 채웠거든요. 2018년 3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핀란드에 특별한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K10 한 대를 3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해서 실제 핀란드 환경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티카이넨 준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그날 오후였어요. 코르피넨 대령, 한국 쪽에서 흥미로운 제안이 왔습니다. K10을 직접 가져와서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한화에서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기회죠. 이는 정말 예상 외의 호재였어요. 아무리 보고서가 완벽해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 장비를 가져와서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한다면
모든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였어요. 한 달 후 K10 함대가 헬싱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온 한국 기술진들은 2주일간 우리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했어요. 장비의 구조부터 운용법, 정비 요령까지 모든 걸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문제 없다고 답했거든요.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나요? 물론입니다. 영하 35도까지 테스트했어요. 진흙탕에서는 어떨까요? 궤도 차량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보조 발전기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바탕한 답변이었어요. 본격적인 테스트는 4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플란드 훈련장에서 진행된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 기능 확인이었어요. K9 2대와 K10 1대가 참여했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어요. 기온이 영하 27도에 바람까지 초속 15m로 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K10은 전혀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로봇팔의 움직임도 부드러웠고 센서의 정확도도 완벽했어요. 포탄을 집어서 K9에 전달하는 시간은 카탈로그 사양 그대로 5초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 진단 기능이었어요. 장비의 모든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표시되었고 작은 이상이라도 즉시 알림이 떴거든요. 예방 정비가 가능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지구력 시험이었어요. 6시간 동안 연속 작업을 시켜본 것이죠. 중간에 포탄 104발을 모두 소진하고 재보급을 받는 과정도 포함되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어요. 6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었고 작업 속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게다가 연료 소모량도 예상보다 적었어요. 세 번째 테스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 작전 상황을 재현한 종합시험이었어요. K9 부대가 적 진지를 공격한 후 진지를 변환하고 새로운 목표를 타격하는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포병 부대의 모든 간부들이 참관했어요. 포병학교장인 미카 헬메스 준장부터 각 부대의 포대장들까지 총 5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K9들이 첫 번째 목표를 향해 사격하는 동안 K10은 바로 옆에서 다음 보급을 준비했습니다. 사격이 끝나자마자 진지 변환 명령이 떨어졌어요. K9과 K10이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눈 덮인 험한 지형도 문제없이 돌파했어요. 새 진지 도착 시간은 K9과 똑같았습니다. 새 진지에서 K10의 진가가 드러났어요. K9이 진지를 점령하자마자 로봇팔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후 K9이 두 번째 사격을 시작했어요. 참관하던 간부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믿을 수 없군. 정말 3분 만에? 이 정도면 연속작전이 완전히 가능하겠어. 적이 우리를 추적하기도 전에 다음 목표를 때릴 수 있겠군. 가장 회의적이었던 헬메스 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K9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군. 작전은 총 4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K9 부대는 7번의 진지 변환을 하면서 12개의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기존 방식이었다면 하루 종일 걸릴 작전을 4시간 만에 완료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병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거든요. 무거운 포탄을 나르느라 헐떡이던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포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포병다운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포탄 나르는 인부가 아니라 진짜 포병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K10이 있으니까 병사들은 자신들의 본업인 사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테스트 마지막 날 가장 극한의 조건을 시험했습니다. 영하 32도의 혹한에다 눈보라까지 치는 상황이었어요. 가시거리가 50m도 안 되는 악천후였습니다. 그런데도 K10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적외선 센서와 열화상 카메라 덕분에 시야 문제도 없었고 자동 시스템 덕분에 사람의 실수도 없었거든요. 테스트를 지켜본 위르카넨 재정 분석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군요. 이 장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3개월간의 테스트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K10의 가동률은 98%였고 작업 정확도는 100%였어요.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없었고 환경 적응성도 완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전 효과였어요.
K10을 사용했을 때 포병 부대의 화력 투사량이 6배 증가했고 생존성은 9배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테스트 종료 후 한국 기술진들이 K10을 회수해 갈 때 우리 병사들이 아쉬워했어요. 이미 K10에 익숙해져서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기 싫어했거든요. 언제 정말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부사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무엇이에요? 이제 누구도 K10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3개월간의 실증 테스트는 모든 의구심을 완전히 불식시켰어요. 이제 남은 건 최종 결정뿐이었습니다. 2018년 7월 10일 핀란드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오늘이 K10 도입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장관을 비롯해 국방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각 군 수뇌부였어요. 저도 포병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안건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거든요. K10 도입에는 총 2,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했으니까요. 핀란드 같은 작은 나라에게는 적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국방장관인 유신 이니스테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도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실증 테스트 결과부터 들어보죠. 저는 준비해온 최종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개월간의 테스트 데이터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K10의 실증 테스트 결과는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시작했어요. 핀란드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우리 포병의 전투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작전 효과 비교였어요. 기존 방식과 K10 사용 시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탄약 보급 시간이 35분에서 3분으로 단축되었고 연속 작전 능력이 6배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포병이 적의 대포병 사격에 노출되는 시간을 90% 줄여준다는 의미예요. 국방위원회의 리스토 피파이넨 위원장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생존성 향상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적의 대포병 공격을 받을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포병의 생존성이 10배 향상되었다는 뜻이에요. 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수치였거든요. 재정위원회의 헬레나 코스키넨 위원이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상당한데 투자 대비 효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질문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K10 한 대당 도입 비용이 30억 원이지만 연간 운영비 절감 효과가 4억 원입니다. 병력 투입 감소, 훈련 시간 단축, 부상률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7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작전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요. 우리 포병의 실제 전투력이 10배 향상되는 효과는 그 어떤 투자보다 값진 거니까요. 니이니스테 장관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만약 K10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K9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도입했지만 탄약 보급 때문에 제 성능의 30%도 못 쓰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초기 판단 실수 때문에 우리가 반쪽짜리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이제라도 그 실수를 바로잡아야 해요. 피파이넨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의 솔직함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은 정말 없을까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지만 K10 도입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속도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탄약 없이는 단순한 쇳덩이에 불과해요. 마티카이넨 준장이 보충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나토 합동훈련에서도 K10 없는 K9은 다른 국가들의 포병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타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찬성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었어요. 예산이 문제긴 하지만 안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죠. 하지만 2,500억 원이면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어요. K9 도입에 이미 투자한 돈을 생각하면 K10 없이는 그 투자가 무의미해집니다. 토론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점차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실증 테스트의 결과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드디어 니이니스테 장관이 결론을 내릴 시점이 왔어요. 위원님들, 충분히 토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표결을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방식의 공개 투표였어요. 긴장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K10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11명의 위원 중 9명이 손을 들었어요.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 도입이 가결되었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지만 이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더 노력해야 했거든요. 회의 후 복도에서 니이니스테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코르피넨 대령,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령의 솔직한 보고와 철저한 검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앞으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K10 도입 과정을 총괄해 주세요. 대령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만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거든요.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네요. 처음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우리 포병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K10 도입팀의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와의 계약 협상, 기술진 교육계획 수립, 배치 일정 조정 등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었고 우리 포병들에게 정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일이었거든요. 몇 개월 후 첫 번째 K10이 핀란드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포병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서 비로소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의 실수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K10의 필요성을 제대로 검증하고 모든 의구심을 불식시킨 후에 도입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현재 우리 포병 부대는 K9과 K10의 완벽한 조합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K10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실수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기록이었어요. 핀란드의 결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